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우동균입니다. 문재인 정권 뭐 하나 건드려서 되는 일이 없다. 많은 분들께서 말씀을 하시죠. 특히 경제 문제, 부동산 문제는 이제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3년간 가장 최근까지 포함해서 22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 어떤 것도 성공한 적이 없는 22전 22패, 정말 무능해도 적당히 무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도 말이 좀 많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부동산 마치 해결할 것처럼 말하지만 뒤에서는 은밀한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들도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창근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서 참 국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어요. 뻔뻔한 정권이다. 그리고 부동산 집값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작 그 재산력을 보면 자기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덕을 보고 있거든요. 네. 일단 본론에 앞서서 가장 지금 이슈가 되는 게 진성준. 네. 그 사람이 100분 토론 끝나고 다 끝난 줄 알고 무의식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네. 어차피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 네. 이 말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계신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어이가 없죠. 진성준 의원은 말 그대로 서울시 부시장까지 지냈고, 그리고 여당의 국토교통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100분 토론이 끝나고 어쨌든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얘기하고 자기는 해명문을 발표했다고 하지만 정확한 워딩이 이거예요.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진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부동산 일이 어제 오늘 일인가? 그러면은 그날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로 절대 부동산에서 돈을 못 벌도록 하겠다 하면서 21번째 대책이 나와서 전세가 폭등하고 실수요자가 집을 사지를 못하고 정말 우리 서민들 중산층 특히 30, 40,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한테 그야말로 악몽 아닌 악몽을 가져다 준 정책이 발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수요 억제 일변도의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단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쨌든 투기로 절대 부동산에 돈 못 벌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여당의 그것도 진성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진성준 의원이 하루 이틀 일이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만큼 그 정말 민주당 의원들이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부동산을 잡겠다고 하면서 내놓는 정책이 정말 순수성을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은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 국회 개원 연설하는 과정에서 뭐 부동산 투기로 뭐 돈을 버는 세력을 뭐 없애겠다, 근절하겠다 이런 논조로 말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뻔뻔스러운 게 정작 자기 아들 신도림에 있는 아파트를 두고 억대 시세 차익을 누렸고 그 과정에서 비과세 혜택, 세제 혜택까지 톡톡톡 다 누렸던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은 누릴 거 다 누렸고 이제 와서 국민들한테 당신들 지금 부동산 하는 거 다 투기야 이런 식으로 지금 호도한 것도 웃기고 그런 와중에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어쨌든 말이라도 그렇게 지금 부동산 잡겠다고 하는데 그 와중에 그 친문에 해당하는 그 의원이라는 사람은 100분 토론 나가서 나중에 그거 하루 이틀이냐? 그거 못 잡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니까 너무 코미디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동산 정책의 이 황당함 이거를 우리가 한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결국 어쨌든 22번째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 이 카운팅을 하는 것도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건데 이것도 결국 실패로 갈 거라는 게 지금 주류의 의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존의 수요 억제 중심의 정책에서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뭐냐면은 7월 10일 날 22번째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가장 강화된 정책이 결국 세제 정책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때까지 다 봤습니다. 시장은 절대 뭐라 그럴까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반응을 하지 정부가 시장을 끌어가는 시대는 지났다고 누차 말씀드렸는데 부동산이야말로 시장에 맡겨야 되는 그렇죠. 그러한 재화입니다. 그런데 수요 억제하겠다고 해서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실수요자 아니면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는 거는 뭐 이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경제학자 사이에서. 그리고 또 그 정책 중에 또 내놓은 정책이 세제도 인상하는 건 둘째치고 이제는 사회주의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전세, 물론 서민들 위한다고 하지만 전세금 인상을 제한해서
다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면 아마 엄청난 혼란이 올 겁니다. 뭐냐면은 소급 적용하겠다는 거는 이미 세금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전세를 주고 또 전세를 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자기는 그 차입을 통해서 집을 한 채, 내 집을 마련했지만 소중한 집을 그 차입금을 갚지를 못해서 이자를 내기 위해서 월급으로는 안 되니까 또 은행에 대출 받아서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월세를 반전세를 그렇게 놓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시장의 유형은 너무나 다양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걸 다 천편일률적으로 일괄적인 잣대에 의해서 모든 걸 다 가격 제한하겠다. 이거는 가격 제한이라는 거는 시장 경제에서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공공재화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그런데 가격을 제한하고 다 소급 적용하겠다? 그러면 아마 부동산 시장에서 엄청난 대란이 올 수도 있어요. 이런 정책을 서슴없이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7월 10일 대책도 아마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고, 그리고 더 큰 혼란을 가중시키고, 결국은 우리 실수요자들, 정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그리고 이제 아이 하나 둘 낳고 사는 우리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제 대출금 조금 빌려서 내가 모은 돈하고 집 한 집 마련하겠다. 이런 사람들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의 22번이나 해당되는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지난 3년 내내 이어졌습니다. 그렇죠. 그 집권 사안차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마치 국정과제, 엄청나게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지방의 중소도시들의 그런 낙후된 도심 공간들을 도시재생이라 미명하에 바꾸고, 그래서 탈바꿈시키고 잘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표현은 좋았죠. 네. 그런데 그 이면에 여러분들 손혜원이라는 인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은 그냥 국정과제를 이용해서 투기를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영주 마냥 땅을 여기저기 사들여가지고 뭐 알박기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시세 차익을 그렇습니다. 누린 것도 사실이고, 네. 때문에 국민들한테는 너희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다 투기다 라고 해놓고 자기들은 비공개 정보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사들였던 그런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했던 거잖아요. 분노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무조건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해서 수요 억제 위주의 정책을 펴서 노무현 정부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엄청 폭등했는 그런 망했지 실패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정책을 22번이나 반복했단 말이죠.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발표했던 신도시 정책을 또 난데없이 3기 신도시라 발표했고, 3기 신도시가 지금도 과연 우리 국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곳인지, 아니면 오히려 주민들 간에, 국민들 간에, 아니면 지역 간에 갈등만 야기하는 것인지 증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부 지역들은 이미 갈등이 유발되고 있고, 그렇죠.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이라는 걸 내놨다가 뒤집어 버리고 지자체 간에 싸움만 붙이고 이런 게 보인단 말이죠. 맞아요. 그러면 3기 신도시도 결국은 뭐냐? 직주 근접의 공간에 정말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행복주택이라는 것처럼 역사 아니면 교통이 편리한 곳에서, 도심에서 조그마한 규모의 소형 개발이라 하더라도 역세권에 우리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를 위해서 그렇게 주택을 공급해서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이지만 우리 지역에도 해달라고 해서 막 했단 말이죠.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정책을 내놨는데, 이제 와서 22번째 정책을 또 수요 억제 일변도의 세제 인상 위주의 정책을 펴고 나서 이제 와서 갑자기 서울의 그린벨트를 들고 나왔어요. 이제 와서. 네. 그러면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서울에 정말 우리가 직장이 많고 경기도에도 직장이 있고 한다면은 경기도건 서울이건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이 되어야 될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경기도에도 1기 신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미 분당, 일산 이미 수명이 다한 신도시들도 있어요. 그것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필요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러한데 눈을 돌리고 거기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공급을 한다는 원리 하에,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용적률을 과감히 높이든지,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가격이 거품이 있다면은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선시공 후분양이라든가 이러한 정책을 가했었단
했더라면 지금처럼 22번째 내책을 내놓고도 실패했겠느냐 이런 게 많은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거란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왜 갑자기 그것도 서울에 이제 남아있지도 않은 얼마 남지도 않은 그러한 곳에 그린벨트 다 서울 외곽입니다. 강서 끄트머리 그리고 강동 하남에 인접해 있는 그 끄트머리 도봉 강북 노원 저기 오히려 녹지 공간을 남겨둔 공간 그렇죠. 그리고 성남 인근에 그 남아있는 위례 신도시 하고 나서 이제 공원으로 만드냐 뭐 하는 녹지 공간 하나 그러한 끄트머리 그래 강남에 이미 이명박 정부 때 보험자리 주택으로 개발되고 나서 남아있는 무허가주택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그런데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걸 왜 들고 오냐 이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수상하다는 말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3기 신도시 질 때 사실 말이 많았던 게 뭐냐면은 수요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다. 그냥 경기도 쪽에 그냥 땅 좀 비었다 싶은데 그냥 딱 돌직하게 잡아서 자 여기 짓고 여기 짓고 여기 짓고 가령 제가 이제 경기도 부천 사는데 그 부천의 대장동이라는 곳도 3기 신도시가 됐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근처에 살아봐서 아는데 그 뒤가 바로 김포공항이에요. 네. 그거 막 시끌시끌한 데인데 거기다가 그냥 무턱대고 거기 다 논밭이니까 그냥 거기다가 그냥 신도시 띡 이런 식의 터무니없는 정책을 내놔서 수요를 고려하지 않는 터무니없는 짓거리다. 그리고 오히려 갈등만 야기한 거다라고 말도 나왔는데 이제 와서 수요를 생각하는 척하면서 지금 이제 그린벨트 해제를 또 논의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그린벨트 해제 자체도 사실 서울시랑 극렬하게 지금 부딪히는 부분이 있고 네. 또 그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어둠의 세력이 지금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미 그러한 정황이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왜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하려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도심 그곳에 해야 되는데 그렇죠. 난데없이 그린벨트를 들고 나왔는데 아까 손혜원 사태 우리 이미 아시는 것처럼 도시재생이라는 미명하에 국정과제를 추진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투기 그런데 그린벨트를 들고 나왔는데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된 게 자본금 1억인 회사가 자본금은 1억이에요. 네. 그런데 모 회사하고 어떤 지분 관계도 없어요. 그런데 그 회사의 매출은 한 30억 내외 뭐 그러한 정도 회사예요. 예. 그런데 그 회사가 갑자기 작년에 갑자기 세곡동 강남 세곡동. 그린벨트 250억을 샀다는 거죠. 아니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정권에 관계된 사람들이라거나 이 정권에서 벌어진 것들 다 왜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이스타항공 같은 경우도 몇 천만 원의 자본금으로 100억 원이 넘는 그 이스타항공을 사들였고 지금 그 소유주가 지금 민주당 배지를 달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자본금 1억짜리가 250억 원치네. 그것도 금싸라기 강남 세곡동 땅을 사들였다. 그거 나중에 개발하고 나면은 지금은 250억이라지만 그거 나중에 개발하면 엄청난 차익이잖아요. 거죠. 그래서 의심이라 되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 만약에 수요가 있는 걸 공급을 알았다면 왜 이제 와서 하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회사가 어쨌든 자산을 다 포함해도 60억 정도 수준이에요. 네. 그런데 25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땅을 샀다? 그런 것도 이제는 검찰이 나서서 조사라든지 수사가 필요할 필요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금 출자의 부분에 대해서. 아니 맞아요. 진짜 네. 일단 뭘 담보로 자본금 1억짜리 회사가 그것도 수익이라든가 매출 부분도 한 2, 30억 정도 하는 회사가 어떻게 그거에 몇 배에 달하는 자본금 기준으로는 200배가 넘는 값의 땅을 사들였는지 그 자금 출처 어떤 근거로 돈을 빌렸는지 이것도 당장 수사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산 기준으로만 하더라도 거의 4배, 4배 수준의 땅을 샀단 말이죠. 그런데 그 회사의 모 회사라고 할 수 있는 건설회사는요, 평균 200억 정도의 매출을 하다가 문재인 정부 집권하고 나서는요, 매출이 급격하게 늡니다. 얼마까지 늘었습니까? 갑자기 2017년도 결산에는요, 매출이 787억. 2018년도에는요, 953억. 뭐 이렇게 갑자기 늘어요. 근데 그전에는 2016년도에는 매출이 265억. 네.
15년도에는 247억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대충 박근혜 정권 당시 기준만 놓고 보면은 그 당시에는 한 200억 한 초중반대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가 갑자기 매출이 700억이 되고 900억이 되고 거의 뭐 수직 상승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의 대표로 있는, 근데 이 모 회사와 땅을 강남의 그린벨트를 산 회사하고는 지분 관계는 없어요. 근데 대표는 같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회사가 매출 규모나 자산 규모나 봤을 때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땅을 샀다는 게, 그리고 와서 불과 1년도 채 안 된 시점에 또 이제 와서 마치 수요가 있는 것을 공급을 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린벨트를 들고 나오니, 과거 도시재생을 우리 손혜원 사태를 겪었듯이 네.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근데 진짜 소름 끼치려고 하네요. 아니, 생각해보니까 손혜원도 손혜원이지만은 지금 어쨌든 여기서 놀라야 되고 있는 부분들은 금싸라기 땅이고 정말 그야말로 수요가 굉장히 많은 그런 곳이잖아요. 그런데 지난날 3년 동안 22번이 넘는 정책을 통해서 수요를 억제한답시고 투기를 억제한답시고 수요 억제 정책을 쭉 해오다가 이제 와가지고 알았어, 너희들 뜻을 이제 이해했어, 공급을 늘리면 되겠네, 수요만큼 우리가 채워주면 되겠네 라고 해서 금싸라기 땅을 이제 풀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곳에 수상한 회사가 지금 이미 다 사들여놨다. 그럼 나중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개발할 경우에는 강남이면 최소한 몇 조 단위 아마 사업이 될 텐데, 그러면은 그 건설사 그리고 그 땅을 산 주체들의 배후에 네. 누가 있을지, 그게 참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더 의심이 드는 건 그 대표가 바로 국민 추천 포상이라 그래가지고 네.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이고, 대통령 표창? 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이 자본금 1억짜리 회사를 차렸고, 근데 그 사람이 250억짜리 감나 땅을 사들였고, 그리고 원래 200억대 매출이던 회사가 이제는 900억대 매출을 기록한다. 냄새가 난다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요. 그래서 지금 모든 게 우리가 라임 사태, 옵티머스 사태도 그렇고, 그 이전에 제가 방송 나와서 늘 주장했던 코링크 사태, 조국 펀드라고 하죠. 그렇죠. 이 정부에 들어와서 벌써 사모펀드가 완전 유행을 했어요. 예. 유행을 했는데 사모펀드가 어떻게 됐습니까? 코링크만 보더라도 무자본 인수라는 거를 제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상상인 저축은행,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 의심스럽다고 했는데, 이미 검찰 수사를 하고 나니 저희가 주장한 대로 상상인 저축은행에서 불법 대출 같은 형태를 통해서 그쵸. 말 그대로 무자본 인수를 했고, WFM의 기존의 대주주는 엑시트하는 구조로, 그리고 회사의 자산은 다 빼돌리면서, 그런데 개미 투자자들은 손해를 보고, 그게 이미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이미 검찰 수사에도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라임 펀드 옵티머스 사태도 어떻습니까? 조국 펀드도 유재수라고 하는 사람이 결부되지 않았냐 우리가 주장을 했었고, 실제 그런 게 다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라임 펀드도 보면은 금감원 직원이 연결돼 있었고, 그죠? 그렇죠. 옵티머스 펀드도 청와대 행정관 민정수석실에 연결돼 있었고,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부터 해서 이번에 그린벨트, 사모펀드, 모든 게 지금 정부 인사, 그것도 우리가 어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사 또는 핵심 직무에 있는 금융감독원에 있는 그러한 직원들이 연결된 이러한 데서 지금 모든 게 문제가 터지고, 우리 국민들이 분노할 만한 그런 합리적 의심이 번지고 있다는 게 현 주소고, 이러한 정부가 도대체 부동산 정책이며 서민을 위하고 중산층을 위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펴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요. 정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거는 정말로 검찰이 수사를 해가지고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는 뭐 부동산 정책한다, 뭐 한다 이런 말하고 있지만은, 지금 결국 이것이 저는 이렇게 보니까 진성준 의원 말하는 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아, 그 부동산 정책 해도 안 떨어질 거야, 뭐 한두 번 해봐? 라고 말하는 게 이미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이미 그 사람들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을 눈을 가려놓고 그 사이에 어차피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왜? 자기들의 정책은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를 끼칠 거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 와중에 그런 식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들려고 하는데요. 이거 국민들이 더 많이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 발언과 함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들이 정책을 내놓으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주택 이상 되는 공직자들 다 집을 팔고 한참 남기라 그랬는데 판 사람이 과연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많은 재산
수십억에 달하는 재산 늘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런 정보들이나 그러한 정황들을 몰랐다면 과연 그렇게 과감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이 들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집을 안 팔고 있는 고위공직자들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내놓으면서도 정작 집값은 완전 스카이로켓처럼 올라가고 있고, 근데 우리 실수요자 서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고, 정말 시장은 정부 정책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장 원리에 따라,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고 실수요자들은 더 이상 집을 살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고 있는, 이거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인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국민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지금 이 경제 정책이 과연 더 이상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인지,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부 1년 반 남은 이 상황에서 또 어떠한 경제 정책이 나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정책의 감시자가 되셔서 올바른 비판자가 되셔서 정말 제대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권리 지키는 것이고, 저도 계속 경제학자로서 또 현재 미래통합당의 당협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책에 대해서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잘하는 건 잘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하여튼 이 이슈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네. 또 예의주시해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또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부동산 문제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그 국토부 장관 김현미 이런 사람들이 그 정부 브리핑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말하면서 국민들한테 설득한 척은 하지만은 그거 믿을 국민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미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런데 무능한 정도를 넘어서서 국민을 속여서 만약 그런 교활한 짓을 벌인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거 역시 심판받아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진실을 알아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신의 한 수도 그 과정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요. 이 영상 정말 중요한데요. 그린벨트 해제가 사실은 제2의 손혜원 사태일 수도 있다. 이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외부로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회색 엄지를 파랗게 추천 버튼도 꼭 눌러주십시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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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